6.27 대책 이후에 9.7 대책까지 이제 나오면서 시장은 한마디로 큰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 강남과 용산, 소위 말하면 규제 지역에서 그 바로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까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중강남이라고 불리는 과천, 분당, 광명 지역 이런 지역이 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서는 강남, 상구, 용산에서 마포, 성동, 광진, 강동 그리고 조금 더 아주 최근에 나타난 변화는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 이런 지역들이 이제 상승세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제 아파트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본래 이제 신축과 재건축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빌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겹쳤기 때문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고공행진했으니까 매수세가 자기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의 도심권의 빌라로 매수세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30-40% 빌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하면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재건축이든 신축이든 소위 말하면 랜드마크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가 매물이 안 나오면서 더 쏠리고 있다. 이런 세 가지를 좀 이해하시고 이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마성광이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가장 핫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상승거래라는 개념이 있죠. 상승거래가 뭡니까? 종전의 거래보다도 이 거래 금액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걸 상승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남과 용산은 제외하고 나면 광진과 성동 이런 지역들의 상승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마포까지 더하면 한강벨트죠.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제가 늘 도심권, 한강벨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활 습관화, 그러니까 투자의 길라잡이로 잡자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도표를 보고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 10억 4천으로 나와요. 왜 10억 4천일까요? 지금 자꾸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 상반기만 해도 이게 13억 6월이죠. 3천만 원 평균 가격, 거래 가격이었는데 이게 10억 4천으로 뚝 떨어졌어요. 왜? 3억이 떨어진 이유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뭐 똘똘한 한 채, 이제 최고 우리가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말하는 강남 상구와 용산 주택은 너무 비싸다,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매물도 없고 대출 규제도 걸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제한 때문에 결국은 인근 지역으로 옮겨갔고 그 지역이 현재는 마포, 성동, 광진 이런 지역이고 수도권으로 옮겨갔는데 그게 과천하고 판교, 분당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뭐 올해는 물론이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아요. 이게 양극화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마용성을 하자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9.7 대책 이후에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강남과 용산 비규제 지역 규제 지정되기 전에 토호제종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막차 타자 뭐 이런 움직임이 먼저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이들 지역에 강남, 용산 포함해서 인근 지역의 매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으로
미리 할 수 있을 때 오르기 전에 사자,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또 매물도 없으니까 우선 오른 가격이라도 얼른 잡자, 이런 좀 구매 심리가 좀 조급함이죠. 뭐 연끌한다고 볼 수 있어요. 거래 비중을 봤더니 서울 아파트 가격 대비 매매 거래 비중 추이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9억 원에서 15억 원, 요 사이가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15억 초과하는, 그러니까 20억 내외의 고가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도 많다 하는 게 지금 도표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6.27 대책이나 9.7 대책 이런 것들의 영향이다. 근데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음에도 매수 심리가, 공급이 절대 부족한 서울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쏠림 현상은 완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광명, 평촌, 그리고 여의도의 인근 지역인 영등포 지역 중에서도 제가 여의도에 가까운 신길, 당산, 그리고 재건축 호재가 많은 영등포 구청역 주변, 또 신안산선 주변, 물레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들 지역이 요즘 뜨고 있네요. 그 다음에 청량리 주변 제가 굉장히 말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도 서대문, 동대문이 뜹니다. 동대문의 중심은 청량리다 그랬는데 이곳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사는 이제 분당, 광명, 이렇게 뭐 마포, 성동, 광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먼저 선점해야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파트가 오르면 빌라가 오를까요? 오릅니다. 오르는데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바로 그 인접한 쪽에 노후 빌라 단지가 뜹니다. 도심이고 역세권이고, 아파트가 오르면 당연히 역세권 위주로 오르겠죠, 상식적. 그런 쪽에 빌라를 선택할 것. 두 번째는 빌라도 이 재개발도 절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추진위가 구성된 게 좋아요. 추진위 때 좀 오르고, 조합 설립할 때 오르고, 사업 승인 날 때 오르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이 4단계 상승 원리가 있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행 속도가 어떠한가. 세 번째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너무 오른 데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 가격이 얼마나 오르기 전에 이게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무 큰 빌라를 살 필요는 없어요. 다만 빌라라도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권리 산정 기준일을 꼭 구청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빌라도 재개발,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동구 얘기가 잠깐 빠진 것 같은데, 최근에 강동구까지 나오고 있어서 빌라 투자도 비교적 유망하다. 다만 주의할 점, 투자의 세 가지 포인트 원칙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시건정성 정책의 파급 영향력 분석과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좀 제목이 길죠? 이 보고서가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자들은 참고로 한국은행의 보고서,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 이런 보고서는 좀 저는 평상시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 기사가 나오면 들어가서 이제 그 내용도 좀 살펴보거든요. 몹시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좀 실증 분석을 거쳐서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몇 가지나 될까요?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잠깐 나열하면 뭐 수급이나 정책, 금리, 유동성, 뭐 심리, 여기다가 환율까지 정책이 있죠. 한 1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해외 부동산 동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한은의 이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세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보고서가 실증 분석을 했는데
6.27 대책이 만약에 도입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 아파트 가격은 6%가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은 5%가 증가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좀 중요한 내용이죠. 무슨 말일까요? 6.27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집값 상승폭이 그나마 둔화되었고 이 도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6.27 대책으로 아파트 값은 1.6 내지 2.1% 정도가 6.27 대책 효과로 낮아졌다는 것이고 주택담보대출은 1.2에서 2.6%가 각각 낮아지는, 그러니까 그대로 두었을 때보다 좀 낮아지는, 가격이 인하되는, 그리고 주담대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상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통상 기준금리가 2.5 bp라고 그래요. 이렇게 인하에 따른 서울 가격의 아파트 가격의 1년 평균 상승률은 1.4%로 시나리오 분석을 해봤더니 나왔어요. 거시 경제 정책이 선행이 되면 해당 상승률이 1%까지 낮아진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 기준금리가 0.25%라고 그럴게요. 인하가 되면 이 시뮬레이션 실증 분석을 했더니 서울 아파트 가격의 1년 동안 상승률은 1.4%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1년 평균이죠. 1.4%가 오르는데 6.27 대책과 같은 이걸 이제 여기서의 표현은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말해요. 규제 정책이죠, 한마디로. 이게 나오면 상승률이 1%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0.4%를 낮추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런 보고서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금리가 얼마 정도 내릴 걸로 예상이 되세요? 미국이 4.5에서 지난 18일 날 4.25로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주담대 금리가 8%예요. 우리는 주담대 금리가 지금 6%예요. 우리도 꽤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8%니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러니 굉장히 미국도 지금 월세가 오르죠. 미국도 지금 월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뉴욕 같은 데는 34%를 넘어섰거든요. 30%가 임계점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 같이 좀 종합적으로 좀 같이 들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2차례 더 인하한다면 올해 그러면 우리는 10월에 내릴 가능성이 일단 커졌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한국은행에서는 여기서 이 보고서가 나온 이유예요. 금리를 내리더라도 10월에 금리를 내리기 전에 규제 정책을 한 번 더 내놓으라. 거시경제 정책이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아마 뭐 협의도 하겠지만 예고하고 제안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잘한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금리만 낮춘다고 해서 집값이 잡아지진 않고 오히려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나서 집값은 더 오르고 금리가 낮아지면 주담대를 비롯해서 이러한 대출 규모는 더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금리를 내리면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봐야 돼요. 이제 세무라든지 다른 정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은이 요구한 것처럼 규제 정책이 또 센 게 만약 나온다면 상승폭은 다소 0.4%포인트 정도는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주담대 금리가 이제 27조 정도 줄어든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를 했겠죠. 정책 공조라 그랬죠. 협의를 해서 그런지 금융위원회가 내년에 위험 가중치를 좀 주담대에서 높여요. 위험 가중치. 이걸 RW라고 그러는데 5%를 높인대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대손 충당금을 쌓는 비율을 주담대를 나갈 때 더 높인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리는 이제 말하자면 산업자금, 이게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죠. 뭐 그 방향은 옳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담대 그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직접적으로 집값 상승 요인이 된다는 건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오르는 원리에는 첫째는 지금은 가장 큰 게 금리와 유동성 같아요. 그리고 집값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죠? 수급이에요, 수급. 이거는 근본적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의 법칙이라는 게 가격 결정 원리가 결국은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데,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일정하거나, 지금은 이제 공급이 부족 속에 수요가 증가하는 게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격은 수직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시장의 작동 원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대세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은행에 앞서 설명드린 그 보고서 내용대로 규제 정책이 나오면 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그런 내용이 또 추가 대책까지 합해서 되겠지만, 그 상승을 근본적으로 막는다든지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은 어렵다. 한마디로 단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도 나와줘야 되고, 투기를 막는 정책뿐만 아니라 또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뭐 분양이라든지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뭐 금리 인하, 앞으로 공급 부족, 여기다가 물가 상승, 그 다음에 글로벌 부동산 동향 말씀드렸죠. 미국과 일본과 대만 이런 지역의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집값 상승을 당장 잡기는 한계가 있다, 역부족이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크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기사나 그리고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하면, 어쩌면 추석 이후에 정부가 새로운 공급 대책, 그 다음에 추가로 좀 강화된 규제 대책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거의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리고 28번 정도, 뭐 30번에 가까운 대책이 나왔다, 이런 현상이 이제 노무현 과거 정부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만큼 좀 심각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추석 이후 집값의 급등락이 예상이 되는데, 저는 급락보다는 급등의 가능성이 더 크고, 두 가지로 보면 올 가을은 급등보다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죠. 소위 이제 강남과 용산, 또 우리가 마포라든지 성동, 광진, 강동, 뭐 그다음에 분당, 뭐 이런 지역들, 과천, 그 옆 동네로 확산될 것이다. 완만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완만하게. 급등은 아니고요. 그러면 추석 이후에 어떤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죠. 그리고 이 대책이 나온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9.7 대책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아쉽게 놓친 게 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호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수도권으로 좀 넓게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친 게 포커싱이 이렇게 핵심 지역에 두질 못했어요. 이건 좀 아쉬워요. 제가 볼 때 수도권보다는 이제 공급을 좀 서울 지역에, 그리고 도심권에, 아파트에 좀 한정돼서 원하는데 비아파트 공급 대책이 많았거든요. 이게 하나 빠졌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대책이, 새로운 공급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왕이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서울에 포커싱을 둘 것, 신규 아파트 공급에 포커싱을 둘 것, 그 다음에 공공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민간이 자본과 창의력을 가지고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줄 것. 이 세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공급 확대 정책과 이제 좀 수요를 좀 창출하는 정책으로 지방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지금 6만 7천 가구 중에 80%가 지방이 있고 2만 6천 가구가 악성 미분양이잖아요. 중공업 미분양. 이게 다 지방에 있어요. 부산, 대구, 뭐 경남, 경북, 뭐 울산 이런 곳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충청도도 많죠. 전라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그러니까 미분양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몇 가지 좀 인센티브가 주어졌어요. 그 미분양 주택, 그리고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지역들에는 혜택이 있어요. 뭐 1주택,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뭐 1주택에 예외로 한다든지.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인센티브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적어도 50% 감면해 주고, 양도소득세는 5년 이내에 팔면 100% 감면해 주는, 그래서 지방의 미분양을 좀 줄여주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수요 분산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금융 대책으로 PF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공사비도 오르고 금리도 오른 상황에서 이제는 좀 금리는 좀 내리겠죠. 그래서 이게 다 공급과 관련된 겁니다. 금융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근데 이런 대책들이 이 지방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지금 멈춰섰던 재개발의 금리 인하와 함께 PF 문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금융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정책 대출이죠. 근데 이미 정부는 전세 대출을 내줄 때 2억 원 이하로 제한했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대출을 할 때도 이것도 제한이 돼요. 집주인도 전세 태그 자금 대출도 막혀 있고요. 뭐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할 때도 감정가의 90%에서 80%로 낮추어요. 허그의 전세 대출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대출 보증보험이라고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허그와 HF에 주로 가입을 하는데 이것도 공시가격의 126%로 제한돼요. 그러니까 선순위가 있겠죠. 어떤 빌라에 A라는 빌라가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전세 금액 합계액이 126% 이내여야 돼요. 지금은 150% 이내면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뭐 이런 거에 지금 이미 규제가 되어서 이건 여러 번 우리 와고TV에서 이건 좀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 대안으로 제가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바우처 제도 이런 것도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가 이 다주택자 세금 중과 대책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가 되는데 이게 비율이 뭐예요? 우리가 기본 세율이 6에서 45% 양도소득세죠.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가 집을 팔면 20%가 추가로 세율이 가산이 돼요. 3주택자는 30%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주택자는 65%, 3주택자는 75%. 여기다가 지방세율까지 합하면 3주택자는 75%가 아니라 82.5%로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공정가액 비율 조정 동시에 이루어지면 여기다가 토지 조정 대상 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 카드가 한강벨트는 나올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그리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 토지가 실거주 2년이 있고 여기다가 자본 출처라든지 여러 가지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효과가 이것 때문에 또
미리 집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걸 막차 수요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규제 전에 이거라도 사자. 규제되면 이것도 못 산다. 지금 이런 수요도 몰리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이미 가을이 이사철이 10월까지 가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수요 진작책이 나오고 뭐 대출 강화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실수요자의 보호 대책까지 좀 갖게 한꺼번에 이런 게 나온다면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전문가들의 관심사는 온통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발언과 또 오세훈 시장이 요즘 자주 언론에 등장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 내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니까 당연한 얘기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물론 기재부의 장관도 되시죠. 구윤철 부총리가 맡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을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의 컨트롤 타워고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바로 불안한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코너를 마련한 이유는 이 두 분의 얘기가 좀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정책의 정부와 서울시 지방정책이죠.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그러면 바람직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 실수요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따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내놓는 주택정책, 지방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이 서울시와 국토부라고 좀 말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까지 지금은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워낙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불안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제가 우선 첫 번째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도 이 국민의힘인 서울시장과 민주당인 정권이 잡았을 때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돼요. 이렇게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어떤 정책이 나와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부랑 중앙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서울시가 내놓는 정책이 상반된다든지 엇박자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급이 제대로 될지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이거는 전세값과 집값이 불안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은 지금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이번 정부는 수도권에 방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공공이 공급하는 건 SH를 예를 들면서 서울은 10%밖에 공급하지 못하는데 서울에 이제 약 90% 가까이는 말하자면 민간이 공급한다는 거거든요. 88%.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0%로 하고 2% 정도만 LH가 하는데 어떻게 LH가 갑자기 이 서울 지역의 공급의 대부분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통계적으로는 맞아요. 민간 부분의 공급 확대 없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세대출 이런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비추어서 하준경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을 좀 꾸준히 늘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97 대책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강 벨트에 대한 규제 대책 준비는 하고 있다. 이런 워딩을 모 신문사하고 하면서 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들이 이 부동산에 쏠림 현상 이런 걸 좀 막겠다라는
라고 얘기하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게 하고, 이 얘기는 결국 주담대를 비롯해서 돈들이 부동산 시장에 오는 걸 막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규제는 더 강화하겠다.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2억 원, 이름이 좀 재밌죠? 예, 금융위원장이 새로 오셨는데 이분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주담대에 대한 은행의 지금 뭐 거시 건전성도 되지만 여기 위험 가중치를 높여서 RW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본을 쌓게 해서 결국 은행의 대출 규모를 주담대로 27조 정도 줄일 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내용이 대출 규제의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원장님의 이분의 발언 내용도 보면 이제 대출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추가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커졌다 하는 거고, 다만 서민들의 금융에는 좀 숨통을 틔거든요. 그러니까 서민금융안정기금이라는 걸 신설해서 아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죠.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이 중앙정부, 말하자면 경제수석,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또 금융위가 뭐 직접 나서기는 그렇겠죠.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정책 공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서울시장이 좀 만나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 전에 공급 대책과 규제 대책, 그 다음에 우리 서민들의 전월세 대책, 이런 걸 포함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정책 조율을 하고 합의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양쪽이 다 주장이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마이웨이식으로 또 뭐 정당이 정권이 다르다고 해서 각각 이렇게 활동을 하고 서로 비난만 한다면 저는 큰 효과가 없다. 사실 서울시도 이제 한 30일쯤 나올 거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서울시도 보면 신통기획이니 모아타운 모아주택 해가지고 막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21만 가구를 뭐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막 신통기획에서 인허가 단축하겠다, 이건 현 정부도 별로 단축된 게 없거든요. 그런 액션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빠르게 되게끔, 물론 한계가 있겠죠. 서울시 정책만으로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올해 2월 12일 날 집값이 내릴 때 토지를 풀어야지 규제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또 오를 가능성이 70% 높을 때 토지를 풀어서 이렇게 정책 실패가 이 시장을 급등시키는 왜곡을 불러왔잖아요. 이런 것부터 반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고 싶은 그런 공급 확대 정책이 있다면 뭐 서울시가 더 낫다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공무원을 통해서 좀 접촉하고 정책 제언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서울시의 입장에서 공급 확대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면 적극 제안해서, 누가 발표했느냐가 중요합니까? 합동으로 발표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분께 오늘 간절하게, 중앙정부,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집값 문제만큼은 내 탓 할 때도 아니고 또 이렇게 각각 발표할 것도 아니다. 좀 모범적으로 서로 공조를 하는 게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진짜 정치인, 행정가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빨간 비상등이 켜진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생활형 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또 레지던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생숙이라고 할게요. 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걸 보유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우왕좌왕 고민이 큽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또 어쩌면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고 또 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생각에서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또 기회도 됩니다. 실제로 저 주변에 생수기 가격이 뭐 30~40% 떨어진 게 나왔어요. 이거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도 꽤 많아요. 우선 생수기란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2012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이 도입이 된 목적은 장기 투숙이 가능한 호텔, 콘도, 그러니까 숙박시설 개념으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숙은 주택이 아니었어요. 도입 취지가. 근데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데 호텔은 부족하고 또 그때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콘도가 붐을 일으켰거든요. 이 콘도 회원권 아시죠? 요즘 회원권 가격이 많이 내려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굉장히 애가 타고 고민이 클 텐데 이 틈새 시장으로 콘도미니엄 생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법에 생숙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 오피스텔도 그래요. 주택법에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있어요. 이 사실은 주택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법의 근거인데 이 오피스텔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근거를 하고 않기 때문에 이게 업무용 시설이냐 주거용 오피스텔 이걸 가지고 세금을 매길 때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복잡하게. 저는 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는 곳은 그냥 주택법에서 규정을 해버리면 좋아요. 그럼 취득세라든지 또 여기에 오는 혼란이 굉장히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인데도 정말 이거 하나 개선하지 못하거든요. 정말 안타까워요. 부동산 호황기 때는 인기를 끌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다주택자 규제를 좀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해야 되겠고 그 당시 또 오피스텔도 많이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상품에 대한 그런 갈구가 있었죠. 욕망이. 또 하나는 그 임대를 주었을 때 굉장히 그 호텔 다음으로 버금가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고 이때 이게 이제 편법이 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전세가 집값이 많이 오를 때였으니까 이게 또 2012년이지만 2020년에 분양이 많았어요. 아파트 전세값 많이 오를 때.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편법 분양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주택법에는 없는데 오피스텔도 거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규정이 명확치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 땅에 오피스텔을 지을까 생숙을 지을까 이렇게 시행사 입장에서는 고민하게 돼 있죠. 그런데 생숙이 그때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처럼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거주해도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수분양자가 거주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 그러니까 전세를 주어도 된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잘못 알려진 거죠.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많았고 얼마나 됐을까요? 그게 지금 18만 6천 호 정도가 지금 지어질 것까지 예상하면 굉장히 많이 지금도 한 4, 5만 호가 호라고 그럴게요. 실이 지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주택도 없고 전월세 가격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주택으로 좀 활용했으면 이 지금 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되게 다 도심에 있어요. 좋은 데 있어요. 뭐 생숙이 저 변두리나 외딴 곳에 있을 이유는 없죠. 주거 입지로서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결정을 했느냐? 올해 10월까지 말까지 용도 변경을 해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라. 두 번째,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라. 숙박업 신고를 하라. 이게 본래 숙박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텔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이 10월 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9월 말이니까 이때까지 해야 돼요.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거나 숙박시설 본래 용도의 취지에 맞게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 숙박업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숙박업, 관광호텔 이런 게 돼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분양자의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80% 이상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분양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해야 돼요. 오피스텔의 이제 주차 시설이 문제가 돼요. 오피스텔은 일실 한 대가 원칙인데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대개 60제곱미터 이하이기가 많기는 해요. 오피스텔, 고급 오피스텔이 아니면 0.7대예요. 주차 대수가. 이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수가 더 적거든요. 호텔이니까. 호텔식으로 해서 당초 취지가. 그러니까 0.7대를 맞추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 보태면 복도예요. 주거용으로 바꾸려면 그러니까 복도가 1.5 정도 돼야 돼. 이거는 피난을 한다든지 또 여기 뭐 이사를 갈 때 짐이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런 것도 다소 좀 완화를 해준대요. 여기에 재난이나 피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설을 보완하면 이 오피스텔로 전환을 좀 더 해준다. 근데 언제까지? 10월 말까지 해야 한다. 생수를 가진 분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10월 말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공시가격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커지죠. 그래서 국토부도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이런 걸 좀 주지시켜서 빨리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게끔 좀 독려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이제 임대 수익을 꼬박꼬박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요즘 호텔이 부족한 거 아시죠? 저도 주변에 호텔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매물이 없거든요. 관광 단지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뭐 이게 경매 물건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금매나 경공매를 사서 다만 따져볼 거는 이제 임대 수익이죠. 네,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제가 볼 때는 뭐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도 이건 지역에 따라서 또 개별 물건의 임대 수익이 숙박시설이면 이건 결국 숙박업이 얼마나 되는지 객실 가동률이 얼마인지 이런 걸 따져야 되는 좀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만 매물이 많을 때 접근한다면 저가 매물은 좀 노려볼 만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연구원으로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2순위가 바로 이제 강남권과 도심권의 꼬마 빌딩, 이제 작은 오피스 빌딩, 뭐 상가 건물 이런 걸 이제 통칭해서 꼬마 빌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YTN 고종환 TV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면 이 방송 같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늘 강조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세계 경제에 비춰서 보면 뭐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미국이 60%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돼요. 자꾸 이제 우리나라만을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죠. 아시아의 경제는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와 경쟁에 있는 대만과 일본, 그리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게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1위니까 경제 성장이 중국 이런 데를 다 같이 봐야 돼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미국하고 일본, 대만, 싱가포르, 뭐 유럽도 조금 유럽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주택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막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막 급등한다, 급락한다 이러고 있지만 이건 정말 예측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 특정 지역, 서울을 예를 들게요. 아파트가 먼저 올라요. 주거용이. 항상 경기가 회복될 때.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했죠. 10년 주기설. 그러면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요? 이제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오른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오르고 이런 얘기 계속 했었죠. 다음에 오르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오피스예요. 오피스 업무용 공간이란 뜻이거든요. 요즘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대 업무 오피스 밀집 지역이 있죠. 예, 오피스 밀집 지역이 중요해요. 이걸 업무 중심지라고 그래요. 근데 업무 중심지에 당연히 또 상권이 발달한 경우가 많아요. 이 오피스 투자는 아파트 투자와 달리 고액자산가들이 한다는 것, 근데 오피스 투자도 투자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늘 말하자면 시기선택 슈퍼사이클을 보라. 그런데 지금 슈퍼사이클은 이제 회복기 내지는 상승 국면에 들었다. 그래서 강남에 꼬마 빌딩을 살려는 사람이 무척 늘었다. 이게 오늘 이 코너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꼬마 빌딩은 보통 그 실무상의 개념 정의가 30억에서 150억 좀 많죠. 왜냐하면 강남 같은 데는 100억 이하, 50억 이하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돈을 가지신 분들은 주택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다주택자가 자식에게 증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뭘 또 주택을 또 삽니까? 예, 그러니까 오피스를 사는 게 종부세나 이런 면에서 당연히 유리하고, 또 오피스 경기 변동 사이클을 보았더니 이미 글로벌 경기도 회복하고 있고 한국의 오피스 그 경기도 이제 회복기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거래량이죠. 이 투자 지역은 강남권, 여의도권, 그 다음에 도심권, 이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임대료가 중요하잖아요.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37,248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상승세가 이어진대요. 공실률 줄어들고 임대료가 오른다면 뭘 의미해요? 예, 이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오피스 빌딩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 중에서도 꼬마 빌딩. 근데 꼬마 빌딩은 조금 개념이 조금 더 세밀해요. 꼬마 빌딩은 오피스뿐만 아니라 뭐 1층은 상가, 2층은 뭐 오피스 또는 맨 위층은 주택까지 있는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 자금이 한 10억에서 30억 있는 분들은 아파트 대신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남이나 이런 상권이 발달한 것을 보면 상가 건물로만 쭉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꼬마 빌딩은 오피스 빌딩뿐만 아니라 지속 성장이 중요하거든요. 지속가능.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저도 한 30%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 본다면 도심권에, 그러니까 도심이라고 그러면 업무지구와 가까워야 돼요. 서울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그리고 그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마포나 성동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요즘 거기도 이제 빌딩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요즘 그 한강진역에 있는 쪽하고 한남 뉴타운, 이태원이 다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용산이라는 지역, 상권이 발달하는, 상권이 발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표 지역이 지금 성수고, 연무장길 중심으로 해서 성수는 업무지구도 있고 상권이 발전한.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태원은 거기에 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좀 주춤했지만 지금 서울시와 용산구가 노력을 해서 좀 최근에 좀 살아나는 조짐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한강진 옆에 있는 이런 지역들, 한남 노태원 주변이 앞으로 고급 주택이 들어서면서 상권도, 이쪽에 뭐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최근에 연예인들이 샀던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고 본보기로 삼을 만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도 요새 바로 빌딩을 사는 것보다 리모델링이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소녀시대 윤아가 보니까 도산대로 이면에 그 청담동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요.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2018년에 매입했는데 임대 수익률도 뭐 6%가 넘고 현재 시세가 벌써 72억 원 이렇게 채권 재고에 해가지고 뭐 투자액이 한 40억에 샀는데 250억이 됐대요.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한 7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봐서는 성공 사례다. 이건 지역을 잘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도 아파트 투자 못지않게 수익률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고, 김우빈 배우도 강남구 논현동에 2024년에 137억 원에 매입을 했대요. 평당 뭐 1억 4천에 했는데 지금 이 가격이 꽤 많이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다면 제가 볼 때 잘만 매입한다면 성공 사례가 된다. 결론, 강남에 꼬마 빌딩 사도 되나요? 오케이. 그런데 급매물을 노려라. 근데 강남의 급매물은 아파트와 달리 한 10%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5 내지 10% 정도 저렴한 것을 노려라. 그 다음에 도심권,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도심권, 오피스텔, 이 꼬마 빌딩, 오피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의도는 비싸요. 매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결국은 영등포 쪽으로 꼬마 빌딩 오케이. 수도권도 그러니까 업무 밀집지가 어디예요? 판교나 뭐 광교 뭐 이런 지역 괜찮을 것 같아요. 분당 이런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본다. 아파트만 주구장창 보지 말고 투자의 대상을 좀 넓히고 또 세금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임대 수익도 좀 고려한다면 꼬마 빌딩 오피스 시장도 지금부터 또 내년 이후에는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